강남의 탄생 두 번째 한종수 강희용 지음 24페이지. 어디 읽어야 되지? 잠깐만. 원래 강남이란 말조차 없던 시절이 있었다. 이 책은 한강 이남의 미개발 불모지였던 강남이 우리나라와 수도 서울을 대표하는 도심으로 성장하기까지의 역사를 소개한다. 아직 영동이라 불리던 시절, 장차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되고 장벽 같던 한강을 건널 수 있게 해준 제3 한강교가 완공되면서 강남은 본격적인 개발 시대를 맞는다. 대대적인 수방 사업을 통해 강남은 거대한 개발 부지로 재탄생하고 변변한 건물 하나 없던 허허벌판에는 격자형으로 도로가 깔렸다. 그리고 오늘날 강남을 있게 한 주인공들, 유명 아파트와 거리들, 빌딩들, 그리고 수많은 사건들, 이 공간을 채우기 시작한다. 강남의 역사를 안다는 것은 한국 현대사를 안다는 것과 같다. (24페이지) 서울에 편입된 잠재력 넘치는 땅. 1962년 11월 21일 법률 제1172호에 의해 1963년 1월 1일 서울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그에 따라 서울시 면적은 기존의 268제곱킬로미터에서 2배가 넘는 596.5제곱킬로미터가 되었다. 참고로 현재 서울시 면적은 605제곱킬로미터로 사실상 이때 대강의 면적이 정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로써 지금의 중랑구, 도봉구, 노원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지역이 새로이 서울이 되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 대역사를 만든 인물은 5.16 군사정변 이후 5.16 서울시장이 된 육군준장 출신의 윤태일이었다. 5.16 군사정변 이후 서울시장이 된 육군준장 출신의 윤태일. 그는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이 서울시정을 펼친 첫 번째 군 출신의 시장이자 서울을 윤태일, 특별시로 만들고 서울시장을 장관직과 동급으로 만든 인물이기도 했다. 서울도시사 연구의 선구자 손정목 교수가 쓴 서울도시계획 이야기에 따르면 실세였던 윤태일 시장이 서울의 경계를 대거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은 내무장관 박경원과 경기도지사 박창원과의 권력 대결에서 승리한 덕분이었다. 그렇다면 이때 강남은 어떤 모습으로 서울에 편입되었을까? 기존 광주군 9,000명과 중대면 10개 동리가 성동구에 편입되었는데 나중에 이 지역은 대체로 지금의 송파구와 강동구가 된다. 또 광주군 은주면 전역과 대왕면의 일원리, 수서리, 자공리, 율현리, 세공리도 성동구에 편입되었는데 이 지역은 나중에
지금의 강남구를 이루게 된다. 시흥군 신동면은 영등포구에 편입되었는데 이후 지금의 서초구가 되었다. 요컨대 당시 한강이 남은 영등포구와 본거지를 강북에 둔 채로 새로이 광활한 지역을 얻은 성동구가 양분했다. 두 구의 경계는 지금의 강남구와 서초구의 경계와 비슷하다. 새로 편입된 지역들은 모두 농촌이었다. 그리고 사실 이 지역들이 서울에 편입되었다고 해서 당장 어떤 대대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개발이 아니더라도 이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었다. 바로 사람들로 미어터지는 서울 또는 강북에 채소와 과일을 공급하기 위해 지역 일대의 논이 과수원과 채소밭으로 바뀌고 있었다. 뽕밭이었던 잠원동은 무가 자라기 좋은 모래 토질이어서 단무지 농사가 잘 되었고, 서초동은 미군과 서울 사람이 사가는 화초를 키우는 꽃동네였다. 압구정은 배나무 과수원골이었고, 도곡동은 도라지 특산지였다. 청담동은 이름처럼 물맑은 청수골이었다. 가장 기름진 땅인 개포동, 일원동 일대에서 난 과일과 채소들은 품질이 상급인데다 산지가 가깝기까지 해서 서울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가 있었다. 한강 나루를 오가는 나룻배들은 과일과 채소, 그리고 한강에서 잡은 물고기를 가득 싣고 있었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개포동에는 일대에서 난 과일과 채소, 일원동에도 과일과 채소. 일대의 주민들이 서울 시내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지금의 타워팰리스 부근 양재천변에서 엔진배를 타고 단천을 따라 올라가 뚝섬에서 내리는 것이었다. 양재동까지 육로로 가면 거의 1박 2일이 걸렸다고 하니 양재동까지 1박 2일. 그 정도로 강남은 오지였다. 지금은 경기도 북부가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으로 여겨지지만 당시에는 군사적 이유로 강남보다 포장도로도 잘 깔려 있었고 교통편도 더 편했다. 이때 강남 사람들은 강 건너 강북 사람들을 서울 사람이라고 부르며 마치 상전대하듯 했다. 삼성동, 보리섬, 잠실섬, 자양동 1960년 당시 강남 일대 26페이지 초창기 설익은 꿈들. 강남 개발에 처음으로 눈독을 들인 이는 화신재벌의 총수 박흥식이었다. 그는 1962년에 남서울 계획을 만들었고 이를 위해 흥안도시 관광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기까지 했다. 그가 제출한 남서울 개발안은 무려 2410만 평의 대지를 아우르는 야심찬 것이었다. 하지만 박흥식의 계획은 바로 그 너무나 큰 규모와 법적 문제 그리고 시대적 한계로 인해 실현되지 못했다. 그렇지만 이 같은 계획은 강남 개발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일종의 신호탄이었다. 1966년에 윤태일의 뒤를 이어 서울시장이 된 윤치영은 다 윤씨네? 윤태일, 윤치영 박흥식의 구상을 일부 빌려 강남 개발 구상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역시 성사되지 못했다. 윤치영 시장은 대를 이어 서울에서 살아온 말 그대로 서울 사람이자 양반 중의 양반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대한제국 시절 정이품부관인 윤영렬이었고 윤보선 전 대통령이 친삼손이었다. 박정희 정권에 참여한 그에게는 다음과 같은 신념이 있었다. 서울 사람은 서울에 살아야 하고 시골 사람은 시골에 살아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황당무계한 발상이지만 당시에는 결코 유별난 시각이 아니었다. 오죽하면 그는 서울시 국정감사 때 서울을 좀 더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없느냐라는 어느 국회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좋은 도시를 만들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는 아무런 도시계획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렇게 많은 인구가 전국에서 몰려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멋진 도시계획을 해서 정말로 좋은 도시가 된다면 더욱더 많은 인구가 서울에 집중될 것입니다. 농촌 인구가 서울에 몰려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을 좋은 도시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1937년 당시 서울의 인구는 70만 명이었다. 그런데 불과 한 세대 만인 1965년 사대문안 서울의 인구수는 350만 명에 육박했다. 아이고, 소설가 이호철이 동아일보에 서울은 만원이다를 연재하기 시작한 때가 1966년 2월이었다. 윤치영 시장에게는 인구 100만 명 정도의 서울이 진정한 서울이었다. 그러니 이때 강남 개발이란 결코 서울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어쩌면 사대문 중심의 서울 본토 안으로 밀려들어온 이방인들을 쫓아내기 위한 좋은 방안에 불과했는지도 모른다. 당시 강남은 과수원과 채소밭 천지였다. 1968년까지만 해도 78, 88, 98, 08, 18 50년 남았네. 강남은 일반 가정의 전화기는커녕 지역 전체에 공중전화 한 대도 없는 벙어리 동네였다. 그랬던 곳이 압구정, 반포, 서초, 잠원, 신사, 논현, 역삼, 개포, 삼성 등 오늘날 쟁쟁한 부촌이 된 셈인데 지난 강남 개발의 시대는 실로 뽕나무밭이 강남이 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당시 조선일보의 한 기사는 다음과 같이 이 동네 주민들을 걱정했다. 이 전화 없는 마을의 주민 약 20만 명은 인명피해 등 급한 일이 생겨도 병원, 경찰에 연락할 길이 없어 전화가 있는 동을 찾아 다른 박질해야 하며 통금 이후엔 그나마 발이 묶인다. 글로벌 IT 기업들이 몰려있는 지금 강남을 생각하면 실로 상점백회가 이른 것인가 싶을 수밖에 없으리라. (29페이지) 2. 자동차 시대를 예비하다. 경부고속도로가 깔리다. 본격적인 강남 개발은 1967년 4월 29일 박정희 공화당 후보가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착공식이 1968년 2월 1일에 열렸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 공사도 그때 시작했다고 짐작하기 십상인데 사실 서울 오산 구간은 이미 1967년 11월부터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놀랍게도 정식 착공 후 1년도 안 된 12월 21일에 경부고속도로 서울 수원 구간이 완공되었고
이로부터 2년 반 후인 1970년 7월 7일에는 전 구간이 개통되었다. 박정희 정권의 이러한 추진력은 1964년 그가 독일을 방문했을 때 아우토반을 본 감동에서 나온 것임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쾌거를 위해 육군 공병대가 투입되었고 농한기에는 농민들이 대거 동원되었고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한창일 때 주변에 사는 주민들 사이에서는 대통령 깃발, 장관 말뚝이란 말이 흔히 쓰였는데 여기서 대통령 깃발은 대통령 전용 헬기 착륙 지점에 세운 깃발을 뜻했고 장관 말뚝은 장관이 직접 박은 축선 표지 말뚝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사실 경부고속도로 착공 당시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성공리에 달성되고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는 시점이라 전국적으로 수송 수요가 급증하고 있었다. 경제개발 계획이 민주당 정권 시절에 세워졌다는 사실은 그래도 제법 알려져 있지만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경제개발 계획의 원조가 바로 스탈린이라는 사실이다. 1929년 시작된 소련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인적, 물적 자원의 무자비한 동원을 통해 4년 만에 조기 달성되었고 곧 2차 계획으로 넘어갔다. 그리하여 소련은 1937년에 이르면 세계 2위의 공업국가가 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인간이 아닌 물질적 성장에 근거하여 성패를 가름하는 개발 계획이었기에 그 폐해가 막심했다. 이런 시각에 근거해 일부 사회주의자들은 스탈린주의가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가 자본을 통제하고 투자한 국가 자본주의에 불과했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제3사 공화국의 경제개발 계획 역시 국가가 자원을 통제하며 자본을 투입하고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스탈린의 국가 자본주의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결과물을 최종적으로 누가 소유했느냐에 큰 차이가 있지만 말이다. 어쨌든 경부고속도로는 건설비보다 수리비가 수십 배 더 든 부실도로 한 달도 안 되어 보상 처리를 끝내버린 전무후무한 도로라는 비판을 받았고 이는 지금도 유효하다. 31페이지 그림 4 1970년 7월 완공 직후의 경부고속도로 또 속도전을 벌이느라 무려 77명이 사고로 희생되었고 정당한 값을 치르지 않고 구역정리사업이란 이름으로 기부받는 형식을 취하긴 했지만 고속도로 건설에 필요한 땅을 강제로 빼앗기도 했다. 그래서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서울에서 부산까지 토지보상 및 구입에 지불한 땅값이 겨우 500만 원에 불과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무리한 사업이 지금 한국 경제의 토대가 되었다는 주장 역시 부정하기 어려운 설득력을 갖고 있다. 선진국 방식대로 도로를 놓았다면 건설 비용뿐만 아니라 보상 비용이 몇 배나 더 들었을 테고 시간도 몇 년은 더 걸렸을 것이기에 조국 근대화 역시 많이 늦춰졌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장거리 여행이라면 철도 이용 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던 나라에서 고속도로와 그 위를 달리는 고속버스의 등장은 가히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뚫어버리는 혁명적 변화를 이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때의 고속버스는 전량 수입품이었다. 수백 대의 버스가 미국, 독일, 일본에서 수입되었고 청와대에서 직접 나서서 지역별로 설립된 회사들의 사업 허가를 나누어 주었다. 사주들은 대부분 혁명 동지이거나 청와대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이들이었다. 고속버스 운송사업은 각 회사들이 대기업으로 발전하는 모태가 되었고
이때 허가받은 기업들 중에서 한진, 성리산, 금호 등은 지금도 건재하다. 자동차 대수는 급격히 증가했다. 완공된 지 10여 년 만에 경부고속도로는 포화 상태가 되었다. 1992년에 경부고속도로 양재 수원 구간이 8차선으로 확장된 데 이어 1995년 한남대교 양재 구간도 8차선으로 확장되었지만 지금은 이조차도 포화 상태가 되고 말았다. 고속도로 유료 구간이 시작되고 끝나는 지점인 경부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는 원래 지금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만남의 광장 휴게소 근처에 있었다. 그렇지만 수도권의 인구 팽창과 통행 수요 증가에 따라 경부고속도로가 확장되면서 1987년에 지금 있는 성남시 분당구 공내동으로 이전했다. 성남 시민들에게는 신뢰되는 말일지 모르지만 필자는 이곳이 서울의 진짜 남쪽 끝이라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인천 시민들에게는 신뢰가 되겠지만 인천공항이 서울의 진짜 서쪽 끝이 아닐까. 이에 반해 서울의 북쪽과 동쪽에는 끝으로 삼을 만한 이렇다 랜드마크가 없다. 이는 어쩌면 자동차와 아파트로 대표되는 강남, 물류와 공업으로 대표되는 경인 쪽에 비해 서울의 북쪽과 동쪽은 그저 단순한 팽창만 해왔다는 증거일지도 모른다. 어쨌든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은 전국 1일 생활권 시대를 열었고 향후 지역개발의 동맥으로 기능하며 본격적인 자동차 시대를 여는 등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서울 입장에서 볼 때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도심에서 영등포, 수원을 거쳐 남부지방으로 연결되는 기존 교통망 외에 새로 얻은 간선, 즉 교통축선이 되었다. 이어서 호남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가 계속해서 뚫렸다. 물론 아직 고속도로 정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도 않던 시절이었다. 서울만 한정해서 말하면 시민들의 강남 지향이 이로부터 움트기 시작했고 영동 개발 또한 이로 인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은 엄청난 의미를 지닌 사건이었다. 34페이지 그린벨트 제도가 만들어지다. 지금은 좀 생소하지만 채비지 티페이티라는 용어가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우선 보류지 바울레우티라는 용어부터 소개해야 할 것 같다. 도시개발을 구역정리 방식으로 시행할 때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또는 사업계획에서 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정한 토지를 정하여 처분할 수 있는데 이를 보류지라고 한다. 이러한 보류지 중에서 도로나 학교를 건설하는 데 써야 하는 공공용지를 제외한 부분, 즉 시행자가 경비 충당 등을 위해 매각 처분할 수 있는 토지가 바로 채비지이다. T 대체할 채, 비용이란 비. 1970년에서 1971년 영동지구에서 채비지는 TFAT는 10만 평에 달했다. 그러나 당시 영동은 아무런 기반시설이 없는 허허벌판이어서 여러 특혜에도 불구하고 채비지가 TFAT가 잘 팔리지 않았다.
이를 팔아서 자금을 조달하여 고속도로 건설에 쓸 계획이었는데 투자 가치가 워낙 낮으니 그런 자금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고속도로 건설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도입된 제도가 바로 그린벨트였다. 박정희 대통령의 독단적인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고 한다. 어쨌든 그린벨트 제도가 도입되면서 개발이 제한된 지역이 생겨났고 그쪽으로 갈 만한 자본이 채비지 티페티 쪽으로 몰리기 시작했다. 마침 1970년대 중반 중동 붐이 겹치면서 이 채비지들은 모두 팔리게 된다. 이후 그린벨트 제도는 가장 위력적인 환경보호 제도의 하나로 여겨지며 박정희 대통령의 주요 업적으로 언급되곤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고속도로 건설을 떠받치기 위한 방편으로 시작되었던 것이다. 선의로 시작한 정책이 나쁜 결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린벨트의 경우에는 정반대였다고 해야 할까? 35페이지 강남의 첫 번째 다리 제3 한강교 마침내 영동, 즉 오늘날 강남 쪽에도 한강다리가 만들어진다. 바로 제3 한강교, 지금의 한남대교이다. 서울시가 제3 한강교 건설에 착수한 동기는 놀랍게도 강남 개발을 위해서가 아니라 군사적 필요성 때문이었다. 한국 전쟁 때 피난의 아픔을 겪었던 많은 서울 시민들은 북한이 또 남침하면 어떻게 하나 라는 걱정을 꽤 심각하게 하고 있었다. 한국 전쟁 당시만 해도 한강다리는 제1 한강교와 광진교 두 개뿐이었다. 전후 제2 한강교, 지금의 양화대교가 건설되었지만 전시에 이 다리는 군사용으로만 쓰게 되어 있었다. 한국 전쟁 당시 150만 명이었던 서울 인구는 1965년이 되면서 375만 명으로 늘었다. 북한이 다시 남침하면 이처럼 많은 시민이 단 두 개의 한강다리를 통해 무사히 피난할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마침내 1966년 1월 19일 제3 한강교 공사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언론이 이 사실을 거의 보도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제2 한강교 때의 관심에 비하면 이상하리 많지 대다수 시민들은 제3 한강교의 착공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어쩌면 사람들이 그만큼 고속도로 또는 강남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는 방증이 아닐까. 무관심 속에 착공된 이 다리는 장벽 같은 한강을 건너 진정한 의미에서 강북과 강남을 이어주는 첫 번째 다리였다. 훗날 말죽거리 신화로 불리는 땅값 폭등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으며 한편으로는 그보다 먼저 착공한 경부고속도로와도 이어져 그 출발점이 되었다. 이후 제3 한강교는 강북으로부터 강남이라는 지역을 잉태하는 탯줄이 되었다. 박정희 대통령도 윤치영 서울시장도 시공사인 현대건설도 당시에는 이 같은 파장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 다리 건설에는 웃지 못할 일화가 하나 있다. 공사가 석 달 정도 진행되었을 때 갑자기 건설부에서 당초 설계된 왕복 4차로 폭 20m를 왕복 6차로 폭 26m 이상으로 확장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한다. 당시 우리나라 전체 차량 대수 27,000대에 비추어 볼 때 왕복 6차로는 상식을 벗어난 너무 넓은 폭이었다. 건설부의 간부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비슷한 시기 평양에서 건설 중인 다리의 폭이 25m이므로 우리는 그보다
1미터라도 더 넓어야 한다는 남북 간 경쟁 심리에서 비롯된 지시였다. 이런저런 불만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때는 그런 억제가 통하는 시대였다. 현대건설은 할 수 없이 급히 설계를 고치고 기초 작업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했다. 이렇게 엉뚱한 이유로 설계가 변경되긴 했지만 덕분에 곧 다가올 폭발적인 차량 증가와 교통 수요를 얼마 동안이나마 감당할 수 있었으니 이 또한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겠다. 2001년 3월 한남대교는 같은 다리가 하나 더 놓여 왕복 12차선에 달하게 되었다. 제3 한강교 착공 당시만 해도 강남구 신사동 일대의 땅값은 평당 200원 정도였다. 그랬던 땅값이 1년 뒤 3,000원으로 무려 15배가 뛰었다. 공사를 맡았던 현대건설은 현장 사무소를 강북과 강남 양쪽에 하나씩 두었는데 이때 강남 쪽 사무소에 설치한 10kW짜리 발전기는 강남 최초의 전기시설이었다. 또 강북 쪽 사무소로부터 교각에 철선과 전선을 묶어 강남 사무소의 전화를 가설했는데 이것이 강남 최초의 전화였다고 한다. 1969년 12월 25일 마침내 길이 915m, 폭 27m의 제3 한강교가 준공되었다. 참고로 이 다리는 서울의 한강다리 중 가장 짧다. 그런데 공사를 시작할 때만 해도 무관심했던 언론은 공사가 끝나가자 태도를 180도 바꾸었다. 당시에는 정말 파격적으로 헬기까지 띄워 준공 장면을 보도했을 정도였다. 그동안 공사 중인 경부고속도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있었고 그 시발점 역할을 할 다리로 제3 한강교가 재조명되었기 때문이다. 제3 한강교는 이런 축복 속에 탄생하여 정말 멋대가리 없는 다리임에도 결과적으로 강남의 상징이 되었다. 10년 후 강남을 소재로 한 첫 번째 히트곡 제3 한강교가 나왔다. 강물은 흘러갑니다. 제3 한강교 밑을 당신과 나의 꿈을 싣고서 마음을 싣고서 젊음은 피어나는 꽃처럼 이 밤을 맴돌다가 새처럼 바람처럼 물처럼 흘러만 갑니다. 어제 처음 만나서 사랑을 하고 우리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밤이 새면은 첫 차를 타고 이름 모를 거리로 떠나갈 거예요. 하지만 기록윤이 작곡하고 혜은이가 부른 이 노래는 가사 때문에 금지곡이 되는 소동을 겪었다. 바로 어제 처음 만나서 사랑을 하고 우리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밤이 새면 첫 차를 타고 이름 모를 거리로 떠나갈 거예요. 라는 구절 때문이었다. 문제는 처음 만나서 어떻게 바로 하나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당시 이 가사는 근엄한 검열 당국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원나잇 스탠드를 묘사하는 것으로 여겨졌고 결국 원래 가사에서 처음을 다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를 맹세를 하였습니다로 바꾼 후에야 금지곡에서 풀리는 해프닝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이름 모를 거리도 밝은 분위기의 행복 어린 거리로 바뀌었다. 그리하여 어제 다시 만나서 사랑을 하고 우리들은 맹세를 하였습니다. 이 밤이 새면은 첫 차를 타고 행복 어린 거리로 떠나갈 거예요 라는 널리 알려진 가사가 되었다. 그런데 훗날
걸그룹 핑클이 이 노래를 리메이크하면서 원래 가사를 되살려 불렀으니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이 노래는 같은 제목의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노래를 부른 혜은이와 원미경이 주연을 맡았는데 원미경이 술집 아가씨로 나온다. 또 영화 강남 1970을 보면 이민호와 김지수가 제3 한강교를 건너는 장면이 나오는데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 노래가 배경음악으로 깔렸다. 혜은이의 제3 한강교는 다리가 뚫은 후 10년 만에 화려한 향락가로 변모한 강남의 실상을 보여주는 노래이기도 했다. 이후 쏟아져 나온 강남을 소재로 한 노래들과 강남 향락가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따로 다루려고 한다. 제3 한강교라는 이름도 외관도 무미건조하기 이를 데 없는 다리를 혜은이가 멋진 목소리로 맛깔나게 포장해 주었건만 다리 이름은 1985년에 한남대교로 바뀌었다. 39페이지 그림 5 완공 직후의 제3 한강교 40페이지 고속버스 터미널이 자리 잡다. 이제 자동차 강남을 만든 세 번째 주인공이자 막내인 고속버스 터미널 이야기를 할 때가 되었다. 경부고속도로에 이어 1973년에 호남고속도로, 1975년에 영동고속도로가 완공되면서 본격적인 고속도로 시대가 열렸지만 놀랍게도 고속버스 터미널은 공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다. 고속버스 영업은 시작되었지만 아직 노선을 통합 운영하는 오늘날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것이 없었고 고속버스 회사들이 각기 제멋대로 만든 고속터미널이 종로, 서울역 앞, 동대문 등 강북 6군데 산지에 있었다. 물론 승객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대합실 등의 시설 또한 엉망이었고 심지어 지붕이 없는 곳도 있었다. 시내버스처럼 길가에서 승객을 태우고 가는 영업 방식도 흔히 볼 수 있었다. 당시 지하철 공사까지 진행되고 있어 시내 교통이 엉망인 상황에서 서울시와 정부는 외곽에 고속버스 터미널을 짓기로 하고 반포를 틀어잡았다. 물론 당시 반포는 완전히 허허벌판이었다. 이런 곳에 터미널을 만든 이유에 대해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이었던 손정목은 회고록에서 미국이나 일본의 주요 도시들 역시 터미널이 기차역과 인접해 있고 서울도 그런 식으로 도시 근접성을 강화하기 위해 터미널을 서울역 근처에 두려 했지만 분산 지상주의자들에 의해 실패했다고 밝히고 있다. 어느 쪽이 옳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외곽이나 교통분산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현재 반포 일대는 완전히 도심이 되었고 심지어 고속버스 터미널은 도심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골치 아픈 시설이 되어버렸다. 지금 상황에서는 터미널을 오히려 더 남쪽 양재동쯤에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지만 이제는 난망한 상태다. 어쨌든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가 이렇게 결정되었고 이제 터미널과 도심을 연결하는 다리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잠수교 건설이 결정되었다. 잠수교라는 이름은 말 그대로 교각이 낮아 장마철에 다리가 잠수하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그래서 당시 잠수교에는 난간이 없었다. 잠수교가 잠수할 때 떠내려온 부유물이 거기에 걸려 물의 흐름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교각이 낮기에 공사비도 적게 들었고 비슷한 맥락에서 전시의 짠시에 보수하기도 쉽다는 의미로 안보교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다.
잠수교는 1975년 9월 5일에 착공되어 다음해 7월 15일에 완공되었으니 공사 기간으로 치면 10개월하고 10일이 더 걸렸다. 자동차 통행을 위해 급조된 다리였는데 지금은 차선을